신랑 입장! 사회자의 호명에 맞춰 아들이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어느덧 훌쩍 자라서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려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옆자리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남편이 이 모습을 봤더라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온전히 축하해주는 데 집중했어요. 아들의 은사라는 분의 주례가 이어지고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인사를 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며느리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사돈 쪽에 인사를 하러 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제 곁에 있었다면 지금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얼른 감정을 추스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곧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어요. 애써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고 아무 곳에나 빈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되도록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구석자리로 갔어요. 울렁이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결혼식장은 이미 대다수의 손님들이 빠져나가서 썰렁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의 친구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앞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고 보니 며느리의 나이가 잃어버린 딸아이의 나이와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환하게 웃는 며느리와 친구들을 보니 딸 생각이 더욱 간절했어요. 그때부터는 제 스스로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아야, 넌 어디 있니?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네가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복의 소매자락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는데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드니 딸아이 또래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이거 쓰시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손수건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눈물이 차올라서 상대 얼굴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그저 고맙다고 하고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갖고 만나고 키우던 그 모든 순간들을 말이죠. 요즘에는 딸을 더 선호한다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가 90년대 초였으니 아직은 아들을 더 선호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딸을 더 바랐답니다. 신혼여행으로 허니문 베이비를 갖고 아직 성별을 알기 전에도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녔어요. 엄마, 나 아무래도 딸을 가진 것 같아. 무슨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해. 태몽도 꽃꿈이고 과일 같은 게 땡기면 딸이라던데? 고기 같은 게 먹고 싶으면 아들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만이지. 그건 그런데 기왕이면 딸이면 좋겠어. 그냥 내 로망이야. 딸과 친구처럼 지내는 건 제 오랜 로망이었어요. 아마도 친정엄마와 사이가 좋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죽이 잘 맞았어요. 쇼핑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딸을 낳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 다 뜻대로 되진 않는다고 10달 뒤에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낳자마자 흠뻑 정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에 대한 로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슬슬 둘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둘까지는 낳을 거니까 그럼 그냥 빨리빨리 낳아서 같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들의 첫돌이 지난 후 제가 먼저 둘째에 대해 운을 뗐어요. 내심 아들을 바랐던 시댁은 첫 아이로 아들이 태어나서인지 둘째의 성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듬직한 아들의 친구 같은 딸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첫째를 허니문 베이비로 가진 터라 둘째도 금방 들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생리가 시작되고는 했어요. 그런 일이 몇 달 반복되니 슬슬 조급해졌습니다. 왜 둘째가 안 생기지? 첫째는 금방 생겼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 마음을 편히 가져야 애가 들어선다고 하더라. 오히려 그런 저를 다독인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배란 테스트기도 쓰고 착상에 좋다는 음식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통한 건지 1년 만에 드디어 둘째가 생겼어요. 저는 아이의 태명도 짓고 아직 성별도 모르면서 예쁜 분홍색 양말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12주를 넘기지 못하고 자연유산되고 말았어요. 임신 초기에 유산되는 일은 매우 흔하다는데 첫째를 별 문제 없이 낳아서인지 제 나름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정엄마나 남편은 또 금방 아이가 생길 거라고 했지만 그 후 반년이 넘도록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렵게 생긴 아이는 또 초기 유산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조금씩 지쳐갔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아기는 지석이 하나뿐인가 봐. 깜짝 선물처럼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자. 제가 낙담해서 말하니 남편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둘째를 포기하고 첫째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4살이 되었을 때 기적처럼 둘째가 찾아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벌써 8주가 지났어요. 그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은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12주 전에 유산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남편 말고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무사히 12주를 넘겼고 아이는 별탈 없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딸이었어요. 딸을 낳자마자 저는 딸아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딸은 남편과 저의 예쁜 부부만 쏙 빼닮아서 어디를 가든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 역시 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인지 동생을 질투하기보다는 예뻐하고 챙겼어요. 아이들 성격은 타고난다는데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웃음이 많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먼저 일어나면 저에게 다가와 뺨을 부비며 생긋 웃고는 했습니다. 그런 딸을 품에 꼭 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둘째가 길을 잘한 것 같아. 지아가 태어나고는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네. 남편마저 그렇게 말할 만큼 딸아이가 태어나고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딸이라 꾸미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머리를 묶어줄 때면 가만히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묶어주면 엄마 예뻐 하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딸이 좀 더 크면 단둘이 할 게 많았습니다. 쇼핑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 꿈이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불행이 우리 가족을 덮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교한 아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다가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엄마 하며 뛰어와서 제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고 돌아서서 마저 집안일을 하려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들의 태권도 도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지석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얼른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관장님 설명으로는 수업을 마치고 학원 차량에 타려고 대기하던 중에 친구와 도장 앞에서 공놀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공이 도로로 굴러갔는데 아들은 그걸 주우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사고 후 곧바로 내려서 구호 조치를 취했고 관장님도 바로 나와서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곧바로 구급차에 태워져서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 있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갑작스레 3살 딸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급히 택시를 잡아 탔어요. 딸아이는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붙들려 왔는데도 제 심각한 표정을 봐서인지 칭얼거리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병원에 도착하고 저는 딸아이를 안아들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안내 창구로 가니 저도 모르게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했는데. 이때 한 간호사가 얼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고당한 아이 보호자분 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 지금 수술 대기 중입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수술실 앞에 다다르자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담당 선생님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데 혼자 오셨을까요? 네, 저 혼자 왔어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저와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수술실 맞은편에 있는 대기 의자를 가리켰어요. 여기 잠깐 앉혀두시겠어요? 설명은 금방 끝날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딸아이를 대기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아야,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제 말에 딸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갑작스런 상황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수술실 앞으로 갔어요. 곧 담당 의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조금 있고 왼쪽 다리 골절이 의심됩니다. 지금 의식이 없어서 일단 빨리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꾸 의자 쪽을 돌아보게 됐어요. 딸아이가 잘 앉아있는지 혹시 울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아이는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고 피말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딸과 함께 앉아 그저 하염없이 기도했어요. 제발 아이가 무사하기를, 별다른 문제가 없기를 말이죠. 수술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는 보채고 칭얼거리다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그 온기로 불안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딸아이를 의자 위에 눕혀두고 얼른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막았어요. 이제 경과 보면서 입원치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간호사는 곧이어 입원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어디에 가서 접수해야 하는지, 작성할 서류는 무엇인지, 뭘 챙겨와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린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자 위에서 잠들어 있던 딸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부르면 딸아이가 모퉁이에서 금방이라도 배시시 웃으며 나타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어요. 저 혹시 여기서 3살 배기 여자아이 못 보셨나요? 흰색 원피스 입고 머리를 양쪽으로 묶고 있었는데. 아니요, 여기 근처에서는 못 봤는데요. 방금까지 의자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마치 증발하듯 사라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병원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곳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고 있는데 보안요원이 그런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방송 나올 겁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안요원의 말대로 곧 병원에 딸아이를 찾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그 방송을 듣고 누군가 아이를 발견해서 데려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이 있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아직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손을 잡자 거짓말처럼 아이가 깨어났어요. 아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엄마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자 의료진이 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제 시선은 병실에 놓인 전화기에 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무슨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지만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저는 언제 어디서 아이를 잃어버렸는지 얘기했습니다. 자꾸만 감정이 격해져서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얘기했어요. 경찰은 알았다고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비행기표를 구해서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느덧 밤이 찾아왔어요. 밤이 늦도록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경찰관 2명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고 찾아왔어요. 아이가 병원에서 나가는 장면이 병원 CCTV에 찍혔다는 얘기였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3살 아이가 혼자 병원에서 걸어나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뒷모습만 찍혀서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유괴를 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댁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건가요? 네, 아무도 없어요. 만약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했다면 집으로 연락을 줄 겁니다. 누군가 전화 받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혹시 유괴범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경찰의 말에 저는 급히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지방에 사는 친정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 곁에 친정엄마를 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전화기 옆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를 집으로 보내고 병실을 지키고 있자니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병실로 달려들어왔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다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아는 어디 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대체 어쩌다 애를 잃어버린 거야? 생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지석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 와서는 나도 정신이 없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제가 울먹이면서 말하자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찰은 뭐래? 유괴를 당했을 수도 있대. 어떤 여자가 애를 데리고 나가는 게 찍혀서 지금 수사 중이야. 그 말에 남편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휴,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경찰서에 가볼 테니까.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는 병실을 나섰어요. 이 모든 일이 제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아이를 찾고 싶은데 첫째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들은 남편은 아이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상가와 골목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신락 같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유괴범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그 어떤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줬어요. 범인이 버스터미널에 간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후로는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요? 그럼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수사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그 후 아이를 찾기 위해 방송도 내보내고 실종아동 포스터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 사이 첫째가 태어났고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둘째를 찾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유괴범이 버스 터미널에서 목격됐다는 경찰의 말에 저와 남편은 번갈아가며 시외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와 현수막도 제작했습니다. 그걸 배낭에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고 시장 입구나 터미널 근처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지도 많이 당했어요. 아유,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걸면 안 되죠. 죄송해요. 아이를 잃어버려서 잠깐 걸어두고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바로 치울게요. 안 돼요. 신고부터 하고 거세요. 하지만 일일이 신고하고 현수막을 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때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수막을 하나라도 더 걸고 전단지를 한 장이라도 더 돌리려고 전전긍긍했죠. 사람들이 무심하게 버리는 전단지는 다시 주워서 탁탁 털어 가방 안에 챙겼습니다. 전단지를 받아서 한 번이라도 봐주는 분들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대다수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바닥에 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첫째가 아직 어린 터라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남편은 연차는 모조리 끌어와서 아이를 찾는 데 올인했어요. 당신은 일단 가까운 곳 위주로 다녀. 먼 곳은 내가 다닐 테니까. 지금은 일단 아이 찾는 데만 집중하자.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북돋으면서 힘겨운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지쳐갔어요.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일정을 짜고 계획을 공유하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아, 이번 주는 쉬자. 어떻게 쉬어?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지. 나도 사람이야.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애 찾으러 다니고. 숨 좀 쉬고 살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일을 하는 평일에 제가 쉬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고 첫째가 학교에 가면 저는 서울 근교로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알았다고 하고 제가 더 부지런히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김없이 주말이 찾아오고 저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전날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전단지가 다 떨어져 가서 추가 주문 좀 넣어줘. 당신이 해. 나 요즘 회사 일로 바빠. 나는 한가해 보여? 당신 회사 일 많다고. 지하 찾으러 다니는 것도 나 혼자 하고 있잖아. 그거에 자업자득이지? 남편은 저를 보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하를 병원에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무슨 소리야? 그럼 지석이가 사고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냥 집에 있어? 누가 집에 있으래? 지하는 놓고 갔어야지. 3살짜리 애를 어떻게 집에 혼자 두고 가? 다른 방법 있었겠지. 당신이 생각이 짧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저도 서운함이 확 몰려왔어요. 애가 다쳤다는 전화 받고 부랴부랴 응급실로 뛰쳐간 상황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 그대로 입을 다물고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아이를 함께 찾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계획을 짜고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와 남편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지아는 이제 못 찾아? 아니, 찾을 수 있어.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잖아. 아이의 말에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빠는 왜 엄마한테 자꾸 화를 내? 그건 아빠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야. 진짜 화난 건 아니야. 그 말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더 살다가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이혼하자고 말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놓아야 할 것 같아. 지아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방법이 없는데. 우리도 각자 살 길을 찾자. 알고 보니 그 무렵 남편은 해외 발령을 신청해둔 상태였어요.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해외로 나가 살겠다는 뜻이었죠. 아들은 저와 사는 걸 택했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혹시 나중에 딸이 이 집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반대했어요. 결국 남편은 앞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집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더는 딸을 찾는 일에 매달릴 수 없었어요. 아들과 저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을 찾는 일을 아예 놔버린 건 아니었어요. 연차가 생기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딸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이 찾는 일을 완전히 포기한 건 바로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연차를 내고 지방으로 딸을 찾아 내려갔다가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모아서 사온 케이크였어요. 지서가 이게 뭐야?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 아이의 그 마음 씀씀이가 예쁘고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고마워. 케이크 너무 예쁘다. 우리 같이 쳐도 불자. 제 제안에 아들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간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촛불도 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그간 생활에 치여서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의 학교 생활은 어떤지, 고민은 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주제가 딸아이의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지아가 그렇게 됐잖아. 내가 도로 근처에서 공놀이만 안 했어도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결국은 내가 다쳐서 지아도 사라지고 아빠도 우리 곁을 떠난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아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둘째가 사라진 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죄책감에 눌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첫째 역시 똑같은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서가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그 일은 지석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지석이 때문에 일어난 일도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 알았지? 제 말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딸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이렇게 계속 살면 곁에 있는 첫째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찾는 대신 아들에게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심리 상담도 다녔어요. 다행히 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밝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지나치게 수능적이고 무언가 실수하면 비정상적으로 자책하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차차 나아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저는 딸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관련된 일들은 저와 아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었어요. 서로의 깊은 상처를 애써 감춘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죠. 그렇게 자란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됐고 취업을 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한 3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더니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보여준다는 건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사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한식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선하게 생긴 눈매하며 아담한 체형하며 천상 여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먼저 인사를 나누고 아들 역시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더니 얼마 안 가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30대 초반이고 아들은 30대 중반이니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긴 했죠. 신혼집은 둘이 알아서 구한다기에 작게나마 그가 모아둔 돈을 혼수에 보태 쓰라고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펄쩍 뛰며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더군다나 아들 가진 부모로서 번듯한 집 한 채는 못 해주니 그거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사돈 어르신도 모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교직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아기가 이렇게 바르게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릴 때 이혼한 후로는 거의 왕래가 없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어렵게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해외에 있어서 오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기대를 안 해서인지 실망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아이였어요. 며느리의 나이가 꼭 딸아이와 같아서인지 며느리의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그날따라 딸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손수건을 건넸어요. 이거 쓰시겠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얼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여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였죠. 대충 눈물을 훔치고는 상대에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정말 고마워요. 화장 때문에 손수건이 더러졌을 텐데 어쩌죠? 상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흔쾌히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그래서 상대를 빤히 바라보는데 상대도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빤히 바라봤네요. 아니에요. 저도 어딘지 낯이 익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네요. 어디서 뵌 분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생긋 웃더군요. 참 밝은 아가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왼쪽 눈썹에 난 희미한 상처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상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그 아가씨는 당황한 듯 움찔했어요. 아니, 그게 왼쪽 눈썹에 상처는 왜 생긴 거예요? 이거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를 무서워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상처가 생긴 이유도 같았습니다. 친정댁에 가서 아이를 잠깐 마당에 있는 평상 위에 놔뒀는데 옆집 개가 와서 아이를 물었거든요. 개의 목줄이 풀리면서 일어난 사고였죠. 하필이면 얼굴을 물어서 아이를 안고 시내 병원으로 달려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성형외과에 가서 제대로 꿰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흉이 지지 않을까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걱정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 뒤쪽에서 일행들이 그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또래의 그 아가씨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뒤늦게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며느리와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식당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마치고는 식사를 하기 위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얼른 며느리에게 그 친구에 대해 물었어요. 세아가 네 친구 중에 왼쪽 눈썹에 상처가 있는 친구 말이다. 주연이요? 근데 그 친구는 왜요? 며느리의 물음에 저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니? 아니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릴 땐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양부모님 연세가 좀 많으셨다고 해요. 입양을 갔다고? 언제? 3-4살 때 갔다고 들었어요. 새아가와 동일한 나이에 입양을 간 시기 역시 딸아이를 잃어버린 시기와 일치했어요. 게다가 왼쪽 눈썹에 상처까지 우연이라기에는 겹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자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저는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생각한 바를 털어놨습니다. 그 친구가 잃어버린 치아랑 닮은 게 너무 많아서. 제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아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며느리의 친구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친구를 빤히 보던 아들의 표정도 점점 묘해졌어요. 그 사이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아라니, 그게 누군데요, 어머님? 며느리에게는 잃어버린 딸에 대해 지금껏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아들이나 저나 딸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어처럼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지 오래라 더욱 그랬죠. 저는 얕은 한숨을 내쉬고는 며느리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지석이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어. 그 아이 이름이 지아란다. 제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여태 아들이 외동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있다고 하니 놀랄만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간략히 얘기해 줬어요.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단다. 그 일로 나는 남편과 이혼했고 지석이도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 지금은 겨우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이도 그런 이야기는 일절 안 했거든요. 그랬을 거다. 딸아이의 이름이 아들과 나에게는 마치 금기어와 같았거든. 이름만 입에 올려도 가슴이 저릿하고 아파서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했을 거야. 거기까지 말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울렁거렸어요. 제 말을 듣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얼른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 사이 며느리의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어릴 때 개에게 물린 상처의 부위가 제 친구와 같다는 거죠? 친구가 입양된 시기와 따님을 잃어버린 시기도 비슷하고요. 그래, 얼굴을 봤을 때부터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었어. 네 친구도 그렇게 말했고. 물론 이것만으로 내 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확인만이라도 해보고 싶구나. 네, 알겠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해볼게요.
다행히 아들 내외는 며칠 뒤에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모두 얘기했다고 해요. 친구 역시 이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친자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친구는 선뜻 수락했습니다. 저 역시 못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각자 검사를 마치고 천금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99.99% 일치였어요.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갔던 아들이 전화로 그 사실을 알리는데 순간 온몸이 바르르 떨려서 하마터면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어요. 아들 역시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계속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친구도 결과를 듣기 위해 지금 병원에 와 있어요. 친구랑 같이 어머님 댁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괜찮다 마다. 얼른 와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맨 딸인데 뜻밖의 곳에서 이렇게 30년 만에 재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사이 드디어 아들 내외가 도착한 건지 문을 작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현관문의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의 친구가 빨갛게 변한 토끼 눈을 한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아이를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던 딸아이의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며느리 친구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쪽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성큼성큼 다가가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지아야, 이게 꿈이니 생시니 이렇게 너를 다시 볼 줄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딸아이를 품에 안으니 그제야 이 모든 게 현실임이 실감났어요. 아이는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렇게 잠깐의 포옹을 마치고 저희는 며느리의 권유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들이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 며느리와 그 친구가 앉았어요. 저와 아들은 감정이 격양된 상태라 며느리가 얼른 주방에서 마실 걸 떠와서 테이블 위에 세팅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억나는지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제 물음에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제 원래 이름도 잊고 있었고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저를 찾았다는 뜻밖의 말에 저는 물론 아들도 놀랐어요. 딸은 그제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잠깐 지내다가 곧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거기서 한국인 노부부가 저를 키워주셨고요. 한국인 노부부는 딸이 어느 정도 자라자 딸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해요. 노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딸 아래로 두 아이를 더 입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딸 역시 자신이 입양을 하는 사실에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충격을 받은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고.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제가 보육원에 어떻게 인계됐는지 그 상황을 다 말해주셨거든요. 알고 보니 딸아이는 유괴를 당한 게 맞았어요. 자신의 아이를 사고로 잃은 여자가 병원에서 딸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착각하고 무작정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딸아이는 한 달 동안 그 여자와 지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실종아동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딸은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대로 입양을 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육원 선생님이 딸아이가 어쩌다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적어서 편지로 남겼다고 해요. 행여 딸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착각하고 친부모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누군지 얼굴도 본 적 없지만 보육원 선생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양부모는 딸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이 사실을 모두 말해줬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동생들도 다 저 같은 입양아라서 괴리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고 자랐고요. 다행히 딸아이는 양부모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양부모 모두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각각 자신의 나라로 떠나자 자신도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했으니까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 본명도 까먹었고 유괴 당시의 상황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딸의 말에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널 찾고 있었다면 좀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아들의 갑작스런 말에 얼른 제가 나섰어요. 그제 아들이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지하 찾는 걸 포기하신 거잖아요. 저 다 알아요. 그래서 늘 죄송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죄책감을 갖는 게 싫었어. 지아를 잃어버린 건 엄마인데 자꾸 네가 스스로를 탓하니까 엄마는 크게 속상했던 거야. 그렇게 아들과 서로 자기 탓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딸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엄마 탓도 오빠 탓도 아니에요. 저를 데려간 그 여자 잘못이죠. 그러니까 두 분이 더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딸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와 아들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딸과 극적 재회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의 생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30년 만에 딸의 생일을 다시 챙겨주려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도 생일 케이크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아, 엄마나 오빠나 울보들이야. 이제 그만 울어. 씩씩한 딸은 저희 둘을 나무랐습니다. 도리어 며느리가 그런 저희를 이해했어요. 30년 만에 챙겨주는 생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아, 나 참. 나도 얼른 결혼을 해야지. 샘나서 못 보겠네. 흥. 딸의 말에 저와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아직 호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친구 사이에서 새언니와 아가씨로 호칭을 바꾸려니 둘 다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한 대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호칭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저 가족들이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죠.
요즘에는 딸과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간 미뤄둔 일들을 하나둘 다 시도해보려 합니다. 크고 작은 행복도 마음껏 느끼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가 듣는 분들께도 작게나마 행복을 전했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